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 제가 소개도 안 드렸는데 먼저 인사드려요. 자, 김유정, 진성호,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역시 뭐 지난주보다 더 아주 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뭘 갖고 토론할 건가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제대로 해결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보수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6.13 지방선거 결과 관련 내용입니다. 199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역대 최대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역대 최악의 참패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예견된 결과였습니다만 그 예상보다도 더 압도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보수의 괴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분 모시고 이번 선거의 승패 요인 그리고 향후의 전국의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압승하신 당부터 먼저. 압승의 요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1년 전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평가해 봤을 때 네. 문재인 정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잘 뽑으니 국가가 나라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바꿔서 우리 삶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추미애 대표는 조금 전에 국민의 승리라고 얘기했는데. 예, 겸허하게 또 이것도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네.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압승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준비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반성들도 하고 있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준비들도 차근차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대의 참패인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2006년 선거하고는 좀 대비되는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선거는 국민들이 야당을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은 노무현 대통령 이제 말기였는데 그때는 여당을 심판했습니다. 그때는 네. 사실은 지금하고 성격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게 그때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빼고는 모든 광역단체장을 한나라당이 다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한 명 있었는데 그때랑 이번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때는 또 비슷한 점이 서울구청장이 25개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독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초구청장 빼고는 민주당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라는 곳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한 걸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보수 대 진보의 정쟁이기도 하지만 스타일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수에 실망한 것도 문제지만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뒤로 전혀 변하지 않고 구태연한 방법, 특히 이제 네. 홍준표 대표 본인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홍준표로 상징되는 바뀌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앙일보 인터넷판 타합 기사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보수지만 자유한국당
폭망하는 거 보고 싶다는 건데 그게 누구 말이냐면 이원정 그러니까 YS 때 이원정 정무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수조차도 지금 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정말 보기 싫다. 특히 홍준표 대표로 상징되는 그 낡은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데 어쨌든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번 선거는 물론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잘 못하고 있는 야당 전반에 대해서 사실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지만 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역단체장 제로에다가 기초단체장도 거의 없을 거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야당 전체에 대해서 신발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정치 세력들은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정 전 의원 말씀하시고. 네, 여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저는 야당의 참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 지금 이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또 이제 자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표정을 숨기기는 참 어려운 정도의 결과였죠. 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조차도 스스로 놀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요. 네, 과연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만큼 네. 그리고 지금 상상 외의 놀라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일 거다. 네. 이만큼의 어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 지방 정치 자체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만큼 준비가 되었나 과연. 그리고 그만큼 그에 부응하는 어떤 훌륭한 후보들이 그 전국에 골고루 배치가 됐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기쁨은 잠시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고 이제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수 야당이 제1야당인 보수 야당이 아무래도 이 시대 정신을 읽지 못했다. 평화 또 남북 관계 개선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에 네. 전혀 그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네. 그냥 막말로 쏟아내고 여전히 이제 낡은 그 보수의 이념 네. 거기에 얽매여서 이번 그 전략도 정책도 없는 그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읽고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그 박근혜 탄핵과 그 심판으로 그 표현되는 네. 그런 거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전혀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랄지 어떤 반성이랄지 성찰 이런 모습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네. 패턴으로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모두가 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반사 효과를 얻게 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가장 1등 공신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승리에 대해서는. 네. 지금 여론은 지금 야당에 대한 심판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들이 많이 조정되는 것 같은데 지금 김민정 전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과연 민주당이 너무 크게 이겼기 때문에 예. 그걸 감당할 만한 정치적 능력이 되느냐 이러한 요지의 얘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일종 정도의 핑계거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때가 필요한데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단체장들이 어떤 상황들이 초래했을 때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지방자치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 시의회가 지금 발목을 잡아서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까지 전부 저희가 이제 석권한 상태에서 글쎄 말이에요. 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도 거의 90%가 넘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거든요. 심지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00석 중에서 선출직 100석 중에서 97석이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광역의원. 예, 광역의원이. 경기 같은 경우는 129석 중에 128석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단체장이 어떤 결과를 못 냈을 때 그 책임이 전적으로 단체장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저도 이제 놀랄만한 게 수도권의 기초단체장을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광역단체장이 일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겠으나 잘못할 경우는 이제는 변명할 게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SNS상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누가 나와도 이번 선거는 당선될 만큼 민주당 인기가 높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인물로만 분석해 보면 자 예선 때와 본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붙었던 사람들 한번 봅시다. 자 본선에서 보면 2등이 누굽니까? 홍준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등이 누굽니까? 안철수. 4등이 누굽니까? 유승민. 5등은 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 3, 4등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로 상당히 정치적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예선을 한번 봅시다. 민주당 예선을 보면 그때 2등이 누굽니까? 안희정 지사. 지금 사라졌죠. 네. 유독 살아남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이재명 네. 전 시장 네. 살아남았습니다. 네. 4등 최성 당시 고양시장 이번에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SNS에는 문재인이 저주기 뭐 재미로 하는 거지만 예. 결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선거 결과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인물로만 보면 그 다음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든 다음 이제 광역단체 선거든 인물들 정치인들이 이제 발굴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나름대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갖다 발굴한 거로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서울, 경기도, 경남이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 계열에서도 떨어지긴 했지만 김태우 지사라든지 남경필 전 지사라든지 그래요. 네. 또는 이제 뭐 이번에 된 이철우 고영진 의원 오히려 당선되자마자 일성이 뭐냐면 경북지사에 당선된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조차도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더라. 고영진 의원은 당장 이제 당부터 뒤집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영도 등장하고 또 장차 대권론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인물로 보나 저거로 보나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이 지방선거는 과거에도 지방선거가 많긴 했지만 상당히 스토리가 많고 앞으로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왜냐하면 지금 의회가 지금 조용하거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는 스타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이기든 지든 간에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인물 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할 것 지금 같습니다. 좀 말씀 예. 여러 가지 하셨는데 한국당이 이제 가장 지금 그렇죠.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한국당은 혁신을 한다 그러는데 혁신이 됩니까? 누가 어떤 사람 중심으로 또 혁신이 될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일성으로는 당을 해체하자는 발언부터 네. 아니다 당은 지키고 이제 전당대 하자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외부에서 대표를 수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데 제가 네. 볼 때는 한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거 오늘 당장 이제 그 비판이 많이 들어온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누구 하나 자기 이상한 사람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오늘 다음 총선 출마하지 않겠고 자기는 당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다 그런 그랬는데 얘기 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김무성 대표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나 다음 선거 출마 안 한다고 한 거는 처음인데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저는 이거 힘들다고 보고 또 뭐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홍준표 대표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홍준표 대표 말고도 책임져야 할 분들이 많은데 다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야에 있거나 지금 현역 의원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나이가 젊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면 괜찮다는 인물이 당대표로 오느냐에 따라 저는 판도가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저는 이 지금 현대의 풍토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인물을 당대표로 모실 만한 힘이 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김정원님 굉장히 보시기에는 그런 인물이 한국당 내외부에 네. 야권에 뭐 있다 그러면 있을까요?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번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소위 올드보이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냥 가서 그냥 당을 위해 희생해라 이런 네. 정도의 결과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이제 보수 쪽을 그 전반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무소속입니다만은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예.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았죠. 예전에 그 남원정으로 그렇죠. 대표되는 어떤 개혁 소장파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원희룡 지사기 때문에 당선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좀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수의 새로운 어떤 아이콘으로 떠오를 네. 수 있을지는. 그런데 지금 당내를 보면은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는 보수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소위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이 참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과 그다음에 중도개혁 지지층이 모두 지금 진보 정당의 표를 몰아준 건데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 없는 그 진보 정당 일당의 독주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수가 등을 돌린 거는 아예 바닥을 쳐라. 아예.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내려가는 김에 아예 내려가서 제대로 한번 바꿔봐라.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와 봐라라는 어떤 그 유권자들의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 혼자서 대표직 던지고 나간 거 외에 오늘 보니까 뭐 초선 의원들이 또 뭐 중진들 뭐 글쎄 불출마 말이에요. 선언도 하고 뭐 퇴장해라 이런 얘기 하던데 과연 당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초선 의원들은 무엇을 뭐 했냐? 했는가?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남원정 같은 어떤 그런 패기 있는 정치인도 없었지. 없고 그리고 탄핵 심판 뒤에 숨어서 혹시라도 내 얼굴 보일까 숨어서 어떤 개혁적인 언사도 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도 어떤 개혁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제 당이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나와서 중진 물러가라. 저는 초선 의원들도 반성하고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고를 사람은 골라서 본인들 스스로도 스스로 불출마 선언하고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만이 네. 회생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이지 과거처럼 말로만 반성하고 혹은 이합집산을 통해서 또 통합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잘해보겠다라고 처절하게 뭐 반성하는 입으로만 반성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회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이번 8월이 모든 당의 전당대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당대표 선거가 다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올여름이 제대로 넘어가야만 이 원구성 협상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여야 네. 구도 속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한국당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우리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뭐 해결책이 좀 예, 있다 비슷한데요. 제시 좀 해주시죠. 근데 지금의 인물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도 어렵고 사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고 준비할 때 네. 그때 여러분들을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모시려고 컨택을 했지만 그때 사실 아무도 홍정욱 전 의원이 예. 있었고 몇 분이 있었죠. 몇 분이 계셨죠. 그랬는데 다들 다 응하지 안 한다 않겠다라고 그랬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누가 맡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예를 들면 총선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의 비대위원장도 아니니까 총선에 공천권도 없는 상태에서 네. 2년간의 일만 그냥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책임질 만한 분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주 의원님 그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네. 이 네. 3당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죠. 선거 결과를 갖고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선거 앞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오비락 네. 네, 그래서 그 5번 찍으면 2번이 추락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5번이 정의당이 이렇게, 정의당의 이렇게 슬로건이었는데 얘기했었죠. 역시나 정당 지지율은 정의당이 비례를 네. 많이 당선시켰죠. 상당히 많이 얻어갔고 예, 예. 3당을 다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뭐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정당이라고 내가 제일 야당이 되겠다고 주장했던 많은 나머지 야당들에게는 상당히 앞섰죠. 그래서 네. 정의당의 어떤 그 가치가 상당히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광주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정의당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글쎄 그리고 말이에요.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했죠. 그랬어요. 그리고 예. 이제 당분간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의 어떤 그 대행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 화학적 어떤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치루어진 선거에서 또 공천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이제 뭐 서로 도대체 이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네.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마 일부는 쪼개져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네. 자유한국당의 형편도 지금 뭐 말이 아니기 못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 식의 이합집산으로 과연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우리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정우택 그 의원 표현대로 하면 0+0은 0이다. 지금으로서는 예.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그 보수 야당들의 어떤 재편, 뭐 쪼개기 다시 또 합치기 이런 걸 통해서만은 결국 국민들에게 과거처럼 다시 미래당의 그 호남 의원들이 신뢰를 민평당을 회복하기 합칠 거다. 어렵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얘기 들고요.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민평당으로 원래 그 가지고 있던 정치적 정체성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선거 중간에도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남북관계 문제나 이 정상 한반도 평화 모드 속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나 정책들이 서로 얘기가 달랐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도 본인의 정체성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 서울시장의 어떤 단일화 문제를 놓고 그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중간에 어떤 다시 분당이 온다거나. 그런데 민평당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기초단체장 대회인가 다섯 그렇죠. 개.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이 쪼개져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저는 국민의당이 온전히 그 상태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 이렇게 늘 주장했던 맞았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제3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주장했던 가치에도 맞는 것이고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져서 이런 비참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민평당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나마 민평당 기초단체장 한 4개가 그래도 얻었으니까. 5개 정도 얻었죠. 네, 네. 그래서 면피는 했다 이렇게 면피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그래도 그 광역이든 뭐 네. 기초 비례를 좀 얻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면피를 한 셈인데 바른미래당은 30석이라서 자체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민평당은 14석 가지고 정의당은 합쳐서 또 교섭단체를 뭐 복잡하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는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나마 바른미래당보다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두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민주당이 앞으로의 이 원내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과거 국민의당이 가졌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제는 민평당이 할 것 가능성이- 같아요. 아.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 이쪽에서는 연정 얘기도 하던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원래 제안해야 되는 건데. 뭐 지금은 연정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걸 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이번 선거의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거의 뭐 해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고 뭐 지역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수도권에서 인기를 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이제 정말 좀 없는 게 아닐까 진짜 생각이 불투명하다. 들고요. 민주평화당은 명확하게 이제 호남 정당 안으로 굳어졌는데 그것도 그나마 지난 총선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지역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그만큼도 도저히 불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민심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정의당에 대해서도 뭐 의원님 조금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당이 그동안 원래 이 야당들이 쪼개지지 않았을 때 얻었을 네. 의석수나 아니면 표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고 민주당은 싫어도 그래도 좀 진보적인 당 중에 누굴 찍어야겠다라고 할 때 정의당을 찍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숫자조차도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물론 호남에서는 2등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1등, 2등이 자유한국당, 3등 바른미래당, 4등 정의당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숫자도 10%가 되지 않는 9.6%인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건 비례대표고 서울시장의 뭐 당선 가능성은 둘 다 높지 않습니다만 인물 후보로 선출한 상황에서 정의당의 후보와 녹색당의 후보가 거의 비슷한 표수를 얻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의당이 그동안 민주당과 어쨌든 좀 같이 하면서 얻어줄 수 있는 표들 이것도 좀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싶습니다. 민주당은 향후에 국회에서 원내 전략을 취할 때 민평당하고 정의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른미래당과는 더 이상의 협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 왜 아직 같습니다. 30석인데? 그러니까 30석은 있지만 물론 개별 해체될 정책들에 거다. 대해서는 해체를 넘어서서요. 개별 정책들에 대해서야 뭐 다 각 정당과 협치도 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남북 관계나 평화적 아젠다와 관련한 문제를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11석을 얻어서 130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과 무소속까지 합치면 153석이 됩니다. 그 자체로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분하게 150석을 넣어버리네요.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할 지금 네. 상황이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평당이 큰 소리 칠 수 있게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는 여전히 바른미래당 힘이 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그래요?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뭐 과반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네. 첫째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의회 권력은 앞으로 2년을 더 갑니다.
이제 겨우 턴어라운드 반 돌았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지금 국회의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0석이 넘고 네. 30석 그리고 민평당과 이제 그 교섭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교섭단체가 4군데입니다. 그러면요 국회의장이나 제1당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요 네. 굉장히 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130석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30석 가량 될 겁니다. 그러면 네. 130석 가량 갖고 있는 원내대표가 3명의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뭐 민평당이나 뭐 정의당이 민주당 말 들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요 국회에 가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섭단체가 그래요? 되는 순간요 무슨 말이야 이거 설명해봐. 야 와서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아무리 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비슷하다 하더라도요 당이 다르거나 교섭단체가 다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경우는 더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김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그냥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1, 2, 3등 할 때 선거에서요 3등은 특히 비례대표에서 3등 의미가 없습니다. 1, 2등한 당이 그냥 다 나눠먹기 때문에 정의당이 3등 했다고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의당에 그러면 기초나 광역이나 뭐 이런 데 몇 분이나 그러면 진출했습니까? 정의당이 4등. 그죠? 그러다 보면 이거 정의당도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광역단체 비례대표 우리가 3등에서 하지만 예. 실익은 거의 없는 거고요. 사실 들어가 보면 상당 부분 구의원 가서 기초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나눠가진 데가 대부분이고 예. 다만 이제 기초단체장은 이번 민주당이 진짜 제가 볼 때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부산 같은 것도요 한 두세 군데 빼면 민주당이 그냥 다 싹쓸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네. 저는 제3정당 이후의 그 사람들은요 민평당조차도 이번에 재미를 전혀 못 봤다. 얘기 그래서 나온 김에 이제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국회의장은 지금 문희상 문희상 의원으로. 그럼 민주당에서 뽑아놓은 거죠 지금. 국회의장이 된 건 뭐 거의 뭐 된 됐죠. 걸로 거의 지금 거의 130석 정도가 거의 됐기 투표해야죠. 때문에 그거는 뭐 관례대로 그거는 뭐 그럼 국회 부의장을 이제 한국당에서 한 명을 가져갈 테고 예. 나머지 국회 부의장을 이제 어디서 가져가냐.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아, 그래요? 거죠. 예. 근데 그건 아마도 바른미래당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평당에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요. 그래요? 나머지 당이 합치면 민주당 말고 다른 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장 의석이 많은 당에서 국회의장 나오는 것이고 차례차례로 한 명씩 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그 의석수를 열어가지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럼 바른미래당 상임위원장을 좀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게 되나요? 그렇죠. 그건 아마 앞으로 좀 이렇게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부의장은 제가 볼 때 거의 정해진 것 같고 그래요? 다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갈 거냐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죠. 방금 김정전 의원 말씀처럼 이번에 이념적으로 너무 갈등이 표출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정치에서 좀 떠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정당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민평당으로 가느냐도 있지만 아니 민주당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하도 돼. 그래도 뭐 이럴 온다 수도 그러면 받지 않겠어요 민주당에서? 저는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더 그래요? 높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괜히 뭐 저 이인정이 정계 개편이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지도자 몇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그 네.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또 뛰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리를 내준다는 네. 것도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야 이게 사람을 더 모을 텐데 지금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거 개편도 좀 지나봐야 알겠네요. 어떻게 하반기나 가서야 좀 일단 가셔야 당대표 선거가 각 당에 좀 8월 달에 끝나봐야 있고. 예. 네. 왜냐하면 그다음에- 지금 야당들이 자기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구성 협상부터 이거 지금 이렇게 뭐 나서 할 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하반기 원구성 자체가. 그렇죠. 정계 개편을 하려면 정계 개편에 뭐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좀 다른 게 정계 개편하고 원구성은 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지금 어쨌든 제1야당, 제2야당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원구성이 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무리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반기 국회의원 뽑아야죠, 당연히. 그거까지 안 뽑으면 또 욕 더 먹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야당이 욕먹는 이유가 네. 할 거는 하고 뭐냐면 지금 이게 보수 지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데 지금 아니 그럼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문희상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해방 놓자 이러면 또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구성은 그냥 제대로 갈 것 같은데 다만 네. 이제
이 정계 개편 문제는 네. 왜냐하면 이 제1야당이나 제2야당이나 모든 당이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고민에 빠졌을 텐데 그래요. 그건 뭐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네, 아, 하루 그럼 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기 절대 때문에 그건 정기 금방 개편에 시간을 두고 가야 예.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대권 경쟁 얘기까지 나온단 예. 말이에요. 좀 그거는 좀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나요? 뭐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래요? 뭐 자천으로 차턴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네. 또 이번 그 광역선거, 지방선거가 4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네. 자연스럽게 대선 시기랑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사태라고 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성이 없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도 각자 뭐 여러 가지 꿈들을 꿀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당 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 대표의 상황을 아, 이후에 그래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당권에 대한 욕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룡을 거론하면 누가 있겠어요 민주당에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김경수 의원도 꽤 큰 다크호스로 이제 올라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이제 원래 후보군인데 이번 선거에서 워낙 내상을 좀 많이 입어서 그렇죠. 실제 그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분 중에 뭐 여러 뭐 당 내에 있는 원내에 네.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네. 지금 뭐 김부겸 장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도 당으로 돌아와서 당 대표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얘기 고민들 발언을 했나요? 김부겸 본인은 이제 하지 않았는데 뭐 개각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때 크게 부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요? 뭐 이낙연 지사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도 거론되고 있고 뭐 임종석 실장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고 당대표로요? 당 대표와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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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룡. 잠룡으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글쎄 말이죠. 그런데 1년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됐는데 했는데 지금 이름이 자꾸 나오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그 있고요. 실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에만 다 관심이 있지만 네. 밖에 있는 김영춘 장관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이제 차기주자 후보고 후보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다 어떤 게 있냐면 쉽게 하면 적진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당선되기 네. 힘든 지역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서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부겸, 김영춘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일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야권에는 지금 대권 잠룡들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은 야권은 대권 잠룡 문제가 아니고요. 알았습니까? 과거에 그 쉽게 하면 이제 망했던 영국 정치를 보면 나옵니다. 영국에 보면 보수당이나 이제 저 노동당 같은 경우 한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파격적인 리더가 등장합니다. 토니 그렇죠. 블레어가 그랬고 카메론 총리 뭐 등등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파격적인 리더가 등장할 때가 됐는데 자, 이 파격적인 리더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가 지금 문제지 대통령 선거는 꽤 먼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도 오히려 자만하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사실 잘하고는 있지만 네. 2006년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거의 뭐 싹쓸이가 구청장 25개를 다 한나라당이 먹었는데 그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서울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날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좀. 이 자유한국당은 일단 좀 당을 좀 추스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 대권까지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다음 차기 주자를 얘기하기에는 그건 그래요? 너무 좀 성급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뭘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네.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잘해달라. 네. 민주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다. 라면서 지금 지지해 준 거라서 앞으로 내후년 네. 총선 때까지 지금의 이 뽑아준 지금 내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예. 온전히 민주당 책임의 정권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정부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두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 총선의 결과를 놓고 네. 다음번에 벌어질 그리고 나서 차기 주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왈가왈부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할죠. 그분들이 선거를 준비한다기보다 거론되는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잘 너무 알겠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는. 네.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명의 대권 주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2, 3, 같네요. 4등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때 대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온전하게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잘못 만약에 했다가 네. 이 반감을 사게 되면요 안 좋은데 지금 당선자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네. 봐도 아니,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데다가 이제 1년 했는데 갑자기 네. 차기 대권 그러면요 아무리 점잖은 저 지도자라도요 네. 뭐야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처신 잘하셔야 된다 이럴 때. 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결정한 지방선거, 하여튼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것은 다 공론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집권 여당도 더욱 겸손하게, 겸허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강력했던 싱가포르 회담 양국의 70년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CVID 원칙도 없고 구체적인 북핵 폐기 방안도 없고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합의문이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지방선거 바로 하루 전에 열렸던 6월 12일 시기의 담판,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약 140분간의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후에 공동 합의문 서명까지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자, 오늘이 마침 또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발표 1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이낙연 총리가 이 관련해서 또 얘기도 했는데요. 자, 전 세계가 주목됐던 회담, 이 평가부터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점수를 후하게 주십니까? 아니면 전 세계가 주목했으니까 그렇죠. 박하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긴 근데 한데. 지금 네. 그 서방 언론이나 서방에서는 좀 굉장히 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의 수준 딱 그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언론들이 특히 이제 주류 언론들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 정도보다는 더 나갈 거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전날만 해도 폼페이오 장관이 CVID가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막상 까보니까 네. 자, 과거에 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베이징 공동성명보다도 못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건데 저는 참 이 김정은이나 북한이 무서운 게 지금 이제 남남 갈등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미 갈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요? 예, 공화당조차도 공화당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분도 있고 제가 봐도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도 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무슨 말이냐, 이럴 거면 왜 했냐는 비판이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서방 언론들은 목소리가 좀 더 큰 건 사실이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의 그 결정의 그 보도를 보면 어쨌든 완전한 승자는 딱 두 명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 특히 김정은은 완벽한 승리였다는 게 지금 세계 그래요? 어느 언론이나 지금 김정은이 성공했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진핑은 비행기 2번 빌려주고 다 챙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왕복으로 빌려준 건가요? 예,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과장되게 선전만 했는데 까보니까 별거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너무 이거 형편없었다는 비판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뭐 중단 이런 뭐 또 뭐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손해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패배를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은 패배의 영역에 되게 늦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까지요? 그런 것들을 일본은 우리는 사실 일본은 한게 없는데 뭐. 예. 패배는 패배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얻은 게 있는 게 그래도 운전자 역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일본은 완벽한 패배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제 일본이 프론트 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 서방 언론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만났다는 그 자체는 평화를 위한 시작이고 또 트럼프 알겠습니다. 대통령 말로는 예. 뭐 뭔가 뭐 서명은 안 했지만 뭔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니까 기대해 보는 건데 어쨌든 기대보다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나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예.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이미 양측이 얻을 만한 성과들은 다 얻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예.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기대치를 좀 많이 높여놔서 그 기대치에 부응할 만큼의 결과를 바로 얻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은데 예. 그러나 이 자체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면 충분한 것을 얻어냈다. 그리고 이 협상을 통해서 이걸로 끝났다라고 종결을 지은 것이 아니라 협상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폼페이오와의 고위급 회담을 이어서 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성혼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에 예. 뭐 결혼하고 나면 집은 몇 평으로 하고 애는 몇 명까지 난다 이런 걸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양국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얻어냈다라고 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70년 동안 적대적 관계였던 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의 만남으로 네. 그렇게 뭐 급적 반전의 효과를 노리면서 뭐 모든 게 다 눈녹이 높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비기닝이다, 네. 시작이다. 그 시작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은 그 북미 간의 합의도 있었는데 제대로 예. 안 됐다. 뭐 그때보다 후퇴했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만 정상 간의 만남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 북미 관계 또 네. 뭐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네. 뭐 큰 틀에서의 어떤 세계양의 합의, 뭐 플러스 1 해서 4개 이런 것들은 좋은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뭐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장사꾼 출신의 이 트럼프가 그냥 마냥 손해보는 짓을 했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합의문에 넣지 못한 모종의 뭔가 물밑 그 공감대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게 네. 그게 과연 온전히 거짓말일까? 그냥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이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네. 위기상황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가 뭐 기대했던 뭐 1, 2, 3, 4, 5, 6, 7, 8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성은 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네. 저는 출발은 좋았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국내에서만 보면 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성도 있고 몰리고 있고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필요한 때인데 네. 다만 저는 지금 걱정되는 거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뭔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도 생중계를 보면서 느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끝났는데 발표를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포함해서 뭐 열심히 일한 양국의 뭐 일꾼들을 갖다가 뭐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상대방은 할 수가 있지만 자기의 장관이면 자기의 비석격인데 이름을 갖다 댔다는 거는 뭐냐면 상당히 폼페이오와 트럼프 간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때 화를 좀 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CBID에서 당신이 엊그제만 해도 B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금정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C하고 D만 있느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바보 같은 질문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완전한 이 비핵화에는 B와 I가 포함되어 있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해내겠다. 그리고 그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금정이 끝날 때까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재 푸는 속도를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비핵화를 하는 과정이 예. 프로세스가 들어가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바로 제재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제재 국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게 예. 지금 대통령과 장관은 사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인데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여 동안 기자회견을 할 때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분이 꼭 TV 진행자처럼 세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팩트의 허술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몇 가지는 대한민국 관련된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뭐 이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했던 많은 말들이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이제 언론들이 비판하기 시작한 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내용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국익 차원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발언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은 경솔했던 것 같고 물론 저는 이분이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네. 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것하고 진행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아닙니까? 그 한미 군사훈련 부분의 중단 예. 발언 문제 이후에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까지 봤을 때는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까지는 얘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죠? 중단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뭐 외신에서는 영구 중단이다. 예. 일단 축소 을지 그 프리 가디언 훈련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죠? 일단 한미 훈련을 좀 두 개로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을 아, 것 그래요? 같은데요. 봄에 하는 이제 독실 훈련이라고 하는 네. 거, 이건 흔히 뭐 북한에 무슨 B-52가 출동했다, 뭐 했다 하는 것처럼 실제 전개가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네. 근데 가을에 있는 UFG 을지 훈련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한미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워게임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을지 훈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개되지 않고 워게임 상으로만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전개되는 훈련까지를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가을에 있는 을지 훈련만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처음에 있었는데 오늘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을지 훈련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논의해서 오늘 내일 중에로는 뭐 입장을 내겠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을지 훈련은 실제로 미국과 같이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한다라기보다 우리 을지 훈련하면 생각나시는 모습들이 우리 공무원들 노란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 등을 조성하는 이런 훈련이어서 군사적 훈련과는 조금 맥을 달리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을지 가디언 훈련. 그러니까 을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아하.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상대적 차이가? 예, 독수리 훈련까지를 그러니까 봄에 하는 독수리 훈련까지를 중단한다고 하면 네. 염려하는 범주가 좀 큰데 네. UFG 훈련만의 중단은 조금 뭐 충분히 가용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네. 국민이 궁금한 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발언을 하면서 비용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단 말이죠. 한미 동맹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떤 그 이를테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를 도시에 이제 거론하면서 얘기했는데 예. 그런 주둔 비용 문제랄지, 비용 문제까지. 그다음에 훈련의 비용 문제랄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 뭐 투자하고 뭐 그 하는 거는 뭐 일본하고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완전히 참패다 이런 얘기 중에 그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납북 일본인 뭐 돌아오는 네.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비용 부담해라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라는 요인 분석 중에 하나가 그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비용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역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이 비즈니스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지난번에 그 한국을 방문해서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비용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이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 약간 동의 같은 그런 정도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완전 중단 이런 것보다는 축소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거는 대화하는 도중에는 그렇죠. 방법은 안 하겠다. 그 이렇게 정도 얘기 수준으로 때문에 가야 되나요? 앞으로 2차 후속 그 회담이랄지 네.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협상과 생각합니다. 대화하는 중간에는 네.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 뭐 제가 그런 볼 때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군사훈련 중단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오히려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쓴 걸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괌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괌 비행기 예, 같은 항공모함이나 무슨 뭐 좀 돈이 비싼 비행기 등이 군사훈련에 되는 거는 다 우리 돈이기 때문에 너무 돈을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다. 이거 한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미군이 돈을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어찌 보면 정의의 십자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다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로 직결되는데 만약에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뭐 지금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 만약 이게요 주한미군 철수가 맞냐 틀냐를 떠나가 이게 만약에 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대한민국 니들이 국방비 써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따먹게 될 이 채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이런 사설들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어쨌든 혈맹들이 네. 있는데 이런 나라는 우습게 보고 김정은 엊그제까지 원비어 뭐 살인자라고 했던 그 정권에 대해서 네. 하루 만에 갑자기 협상 똑똑한 협상가하고 뭐 젊은 친구가 머리가 좋고 예. 이런 것들은요 미국 언론이나 서방 언론이 볼 때는 적어도 아무런 이 합리적인 배경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동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NSC를 소집하고 하는 이유도 아니 이렇게 판 깔아줬더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딴짓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 우리도 좀 좀 궁금한 게 항의해야 돼. 예. 주한미군 철수하잖아요. 그럼 그 미군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아니 그 사람들을 뭐 제대시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철수하는 건 돌아가니까 예. 돌아간다. 그렇죠. 그것도 비용은 들잖아요. 아니죠. 비용도 대신에 같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게 참 군을 이해가 안 축소할 가. 수가 근데 있죠. 모병이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뭐 축소도 그래,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이 문제는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예. 여러 가지 또 논의될 사항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또 역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또 세 분의 패널께서 준비하신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광진 전 의원부터 사진 한 컷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논의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네.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저 판문점을 넘어올 때 네. 그리고 그 좀 오래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을 넘어갈 때도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금단의 벽이라고 하는 이 선을 처음은 내가 넘어가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면 이 선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김도균 장군이라고 하는 국방부의 대북 정책관인데 얼마 전까지는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대북 협상을 담당하라고 예. 자리를 이제 교환해서 대북 정책관으로 이제 왔는데요. 군복을 입고 북한 땅을 밟은 첫 번째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처음 이제 회담장에 왔을 때 북한의 그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북한 땅을 밟은 장군이라고. 네. 이제 만남을 통해서 군 통신선도 완전히 복구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결정하고 또 지금 판문점이란 DMZ에 있었던 그 유해나 이런 것들도 좀 송환하자 그리고 좀 우리가 서로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예. 논의도 하고 있었는데 실무 협상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주 안에서 처음에 맺었던 정상 간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속되는 상황들도 우리가 국민들이 같이 관심 갖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해 발굴 문제는 좀 빨리 진전시켰으면 예,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북미 간에도 그게 합의문에 들어갔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앞서간 가운데 네. 가장 눈에 띄는 서울시장 후보였죠. 녹색당의 이 신지희 후보의 네. 포스터가 벽보가 상당히 눈길을 끌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막 벽보가 훼손되기도 하고 네. 이랬는데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4등을 한 거거든요.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4등으로 1.7%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의당 후보보다 더 많이 정의당 후보보다 더 앞선 거죠. 정의당이 5등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마저도 가장 진보적인 우리나라 이제 기존 정당 중에 네. 하나였는데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게 아닌가. 정말로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당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 녹색당이 상당히 이번에 조금 그 활약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녹색당이 이제 서울시장하고 제주지사를 냈어요. 네. 후보를. 그런데
서울에서 4등을 했고 심지어 제주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 성과를 보여줬는데 제주에서 자유한국당이 3등도 안 했. 3등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원희룡, 문대림 그리고 3등을 녹색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성과인데 네. 저는 이제 또 이 신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뽑은 뭐 900 몇십 명이 투표를 했대는데 네. 뽑은 1위 후보였어요. 서울시장 1위 후보. 그만큼 어떤 변화하는 이 소수자를 대변하고 네. 뭐 정의, 평등 또 이런 것들을 가치로 하는 녹색당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변화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회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그 청신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참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파란 물결이 민주당이 전국을 네. 이 싹쓸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에 여성이 하나도 없는 것.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불가역적인 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요. 네. 이런 녹색당의 어떤 이런 신선한 바람 같은 것들이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훨씬 더 네.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야당보다도 어떻게 보면 녹색당이 더 기존 야당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다. 뭐 그런 네. 평가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우리가 녹색당 하면 우리가 환경만 생각하는데 그죠? 그렇지 그렇지 저 정책을 않고. 보니까 그렇지 네, 전혀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선택하신 사실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예. 무거운데 이제 월드컵입니다. 뭐냐면 축구 좋아하시죠? 예, 최근에 이제 북미 회담이나 뭐 개표 방송 때문에 밤에 잠을 늦게 자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어제 밤에 TV 틀었더니 축구합니다. 어제 근데 개막시켰어요. 예. 개막전을 했는데 저게 예.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전인데 네. 러시아가 주최국 중에는 최약체라 그랬는데 5대0으로 이겼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확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 스포츠면 보도를 보면 과거 같으면 월드컵이 열리는 날은 네. 신문이고 방송이고 보면 난리가 납니다. 일면부터 해서 월드컵 이야기인데 지금 네. 국민들은 월드컵이 시작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같으면 길거리에 빨간 옷도 팔고 뭐 이 TV 수상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정확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 팀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경기를 하는데 네, 어디하고 하죠? 스웨덴인데 스웨덴. 하나도 예.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정치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다이나믹해가지고 이제 월드컵을 잊을 정도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기억하는 게 그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는 좀 덜합니다만 유럽이나 남미에서 하게 되면 특히 남미에서 할 때는 시차가 거꾸로니까 네. 밤에 하게 되면 국민들이 네.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랬죠.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랬죠. 와이프하고 딸하고 뭐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정말 너무 다르다. 그리고 그 문제 중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서 신태용 후보가 이번에도 16강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월요일 날 아마 예. 밤 9시에 하죠? 그날 거의 의원 스웨덴전만 나갈 때. 이기면 저는 나간다고 네. 보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이제 월드컵 멕시코도 이긴다. 멕시코와 독일이 오히려 해볼 만한 게 아닌가. 독일이 그래요? 하는 거 보니까 참 우승 후보 하는데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한번 할만하고 또 하나 독일은 우리가 한번 졌지 않습니까? 과거 네. 이제 2002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설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드컵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숨가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요 이 후속 조치 논의에 또 정치권은 선거 후 폭풍을 수습하고 또 후반기 국회를 준비하는 데 더 치열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담겼던 민심을 잘 헤아려서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큰 얘기 잘하셨네.